바이브 코딩 프롬프팅을 넘어 파이프라인으로 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준비한 최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거창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좀 경험적으로 느낀 포인트들이나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좀 가져와 본 주제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자면 저는 이름은 최수민이고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스레드 플랫폼에서 커서마피아라는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썸데브라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너무 좋아해서 바이브 코딩을 가르치기도 하고 바이브 코딩에 도움이 되는 사스를 만들기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스에서 잠깐 개발자로 일했었고요. 이외에도 창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 프롬프팅에서 바이브 코딩 하는 것, 그러니까 AI한테 코딩을 위임하는 것 자체는 이제 되게 쉽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문제에 한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 보이는 두 가지 예시 중 첫 번째는 둘 다 AI 스튜디오를 사용한 건데요. 딱 이렇게만 입력했습니다. 프롬프트를 3D 비행기 게임 만들어줘 이러니까 왼쪽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모드콘 홈페이지 URL 주고 홈페이지 클론 코딩 해달라고 했는데 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대표님 사진이 여성분으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브 코딩으로 그럴싸한 UI나 아니면 뭔가 작은 서비스 같은 걸 만드는 거는 이제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사용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되게 AI가 그냥 한 번만 프롬프팅해도 웬만한 작업은 그냥 잘 해줍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 나오는 거 넣으면 에러 고쳐주고요. 되게 잘 고쳐주고요. 그리고 뭔가 작은 UI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빌드 에러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고쳐달라고 안 해도 고치죠. 그리고 단위 테스트 쓴다던가 이런 작은 작업들에는 이제 AI를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시대가 됐어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래서 AI한테 코딩을 위임했을 때 생산성이 2배, 10배, 100배 늘어나는 거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발자분들도 아마 좀 저와 비슷하게 체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따져보니까 한 10에서 20%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AI 없이 되게 열심히 손으로 코딩했을 때와 AI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코딩했을 때 속도 차이가 그렇게 엄청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여기 보이는 파이 차트가 그 개발자의 작업 시간을 차지하는 비중, 각 단계별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서 이 초록색이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구현하는 거는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clarify, 그러니까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과 플랜은 설계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지 정확하게 설계하는 거, 그리고 리뷰하는 거. 이 나머지 작업들을 합친 거에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AI는 구현만 해주니까 그 생산성 증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AI한테 설계를 맡겨놓고 그거를 말이 되도록 고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설계의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 AI한테 그대로 구현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덜 번거로워요. 써보면은. 그래서 좀 이렇게 생산성 증가 효과가 적어서 너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하면은 AI의 잠재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가 파이프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바이브 코딩을 할 때 간단한 작업은 AI한테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지만 이걸 위임함으로써 내 생산성이 증가하는 그 정도가 너무 적어요. 왜냐면은 제가 직접 해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작업을 해주면 생산성 증가량이 높겠지만 내가 어차피 이 설계 흐름을 다 고안해내서 지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AI가 짠 코드를 또 한 번도 안 보고 배포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그 코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사실상 키보드 타이핑하는 구현만 위임하는 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럴 거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 와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10에서 20% 생산성 증가하는 것도 엄청난 거지만 좀 더 하면 좋겠죠. 그래서 네, 그에 대해서 고민해 봤고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개발자의 작업 단계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네, 구체화, 그리고 구체화된, 그러니까 이제 뭐 PM이나 디자이너 분들이랑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하면서 그 개발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화된 티켓을 이제 개발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고, 그리고 이 정적 체크한 다음에 개발자와 코드 리뷰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 앞 단계를 맡길 수 없냐면요. 이 앞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된 게 생기면은 뒷 단계에 그게 전파되면서 증폭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구 사항 구체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면은 그 이 잘못된 요구 사항 때문에 설계도 잘못되고, 잘못된 설계 때문에 코드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리뷰할 때 이 거대한 잘못됨을 감지해내고 적절히 고쳐줘야 돼요.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로워서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클래리파이와 플랜을 다 한 다음에 임플리먼트와 셀프 체크까지만 이제 AI한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인데, 네,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작업을 맡기기 어려운 건데, 어, 네, 이 일반적인 작업들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구현 단계가 15%밖에 안 돼요. 시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엄청 잘 설계된 작업을 구현만 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보통. 그 설계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설계하는 게 어려워서 뭐 시니어 개발자든 테크 리드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사실 전부 설계되었고 가이드가 잘 작성되어 있다면 그걸 구현하는 것 자체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보통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AI의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을 주로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이라 함은 이 보통의 작업은 설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구현과 셀프 체크의 비중이 높은 작업들을 위임했을 때 AI 활용도가 좀 커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소개해 드리면요. 네, 여기 보시는 목록은 제가 이 바이브 코딩 컨설팅사 운영하고 또 제가 직접 바이브 코딩을 하기도 하면서 했던 이 프로젝트를 좀 유형별로 크게 묶어본 건데요. 보면은 이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레거시 프로젝트를 좀 새로운 기술 스택이라던가 그런 걸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고요. 그 외에도 개발팀 생산성 향상 또는 뭐 새로운 사스 만들기 또는 앱 만들기, 아니면 기존 프로젝트 문서화하기, 또 이제 프로덕트 베이스드 온 스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비자 3ds 서버라던가 그렇게 구현해야 할 스펙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현만 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add new feature는 말 그대로 그 운영 중인 서비스에 기능을 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효용을 많이 봤던, 그러니까 파이프라인화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마이그레이션이랑 프로덕트 베이스드 온 스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인 마이그레이션은 이 제조사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니었고 그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ERP가 있었거든요. 자바로 작성되었고 되게 옛날부터 막 쓰고 있어서 코드가 되게 노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엄청 큰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Next.js로 통째로 옮겼어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ERP다 보니까 기능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제조 개발사인데요. 외주사인데 그 제조 기업만, 그 공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RP나 MES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PM 분들이 그 공장에 세일즈를 다니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공장의 특성이나 필요한 기능 같은 것들 파악하고 이거를 문서화해서 개발자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동화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봤고요. 이 두 가지 작업의 좀 공통점을 보자면, 첫 번째는 되게 정확하게 정의된 스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정의됐다는 게 정말 되게 정확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획자분들이 쓰시는 문서 정도로 안 되고요. 유스 케이스 정도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부 엣지 케이스까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쓰는 단어도 유비쿼터스 랭귀지 써서 좀 막 누구는 사용자라고 하고 누구는 고객이라고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혼동 없이 잘 정리된 문서여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레거시 코드가 스펙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레거시 코드는 되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겠죠. 그거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이래야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프 베리파이어블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코드 레벨에서 이 어떤 부분적인 기능이 잘 구현됐음을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디자인이 예쁘게 잘 구현되었는가라던가 아니면 동일하게 구현되었는가 같은 거는 아직 에이전트에게 코드 레벨로 검증시키기 좀 난감하거든요. 뭐 물론 브라우저 같은 것들 연동시켜서 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미묘한 부분까지 다 잡아내지는 못하는데 아까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디자인이 그닥 안 중요해요. 그래서 템플릿 딱 잡아놓고 그리고 E2E 테스트 통과하면은 잘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반복적인 작업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인 설계가 중간중간 필요하면 안 되고 규칙에 따라 구현하는 작업이 대다수인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가졌고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작업을 파이프라인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떻게, 왜 무엇을 파이프라인화 할 수 있는가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는 4단계로 접근하면 좋아요. 그 대부분의 코딩 에이전트들이 뭔가 플랜 모드 같은 걸 쓰면 이런 단계를 그냥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저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하나하나 보자면 스페시파이는 그 스펙을 만드는 겁니다. 뭐 물론 스펙 문서가 이미 되게 잘 되어 있으면 그냥 그것만 참조해도 되는데 뭐 레거시 마이그레이션이다 하면은 레거시 코드를 읽고 스펙 문서, 마크다운 문서로 만드는 과정을 스페시파이라 하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어는 그 레거시 코드 베이스 아니고 지금 코드 베이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드 베이스의 컨벤션은 어떠한지, 이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파일,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파일이나 컨벤션 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얘도 2번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 스펙과 그 파악한 컨벤션을 바탕으로 설계하고요,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했던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거는 그 레거시 프로젝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 제가 썼던 파이프라인 배치도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네, 흐릿한 글씨들이 잘 안 보이네요. 저기 보면은 모델이 다 다릅니다. 클로드 코드 썼는데 뭐는 오퍼스고 뭐는 소넷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왼쪽부터 specify, research, plan, implement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각 단계별로도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병렬로 탐색한 다음에 그 스펙 쓰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탐색하고 그 계획하고 네, 구현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파이프라인의 특징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각 페이지의 결과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마다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파이 페이지에서는 스펙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네, 네, 각각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결과만 사람이 검토하는 거예요. 과정은 안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근데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 단계에서 어긋나면은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단계의 결과를 사람이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 페이지를 시작하기 앞서서 요즘 에이전트들은 되묻도록 인스트럭션을 줄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에 ask user questions라는 툴이 있는데 그걸 쓰면은 이제 너가 이 요구 사항 파악하기 전에 좀 방향성을 잘 이해한 게 맞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좀 물어봐라고 하면 물어보거든요. 각 단계 시작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맞나요? 물어보고 나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래닝은 오퍼스로 하고요. 임플리먼트는 소넷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소넷도 요즘 그 클로드 소넷 모델이 요즘 그 성능이 꽤 좋아요. 그래서 계획 잘 세워둔 상태면은 소넷한테 시켜도 괜찮고요. 그 소넷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 작업 속도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비용도 낮죠. 그래서 저는 이게 프로젝트가 꽤 컸어서 클로드 맥스를 써도 오퍼스 쓰면은 넘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히 나누는 게 필요했어서 이
플래닝은 오퍼스, 임플리먼트는 소넷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게 플래닝에는 토큰 소모가 그닥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마크다운 파일 딱 하나 쓰는 거고 뭐 리드는 많이 하겠지만 네, 그 구현에 비할 바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비용 최적화가 많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레거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해서 이제 ERP가 꽤 컸는데 기능도 113개 있고 96개였어요. 페이지가 엄청 컸는데 한 명이 일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현에 걸린 시간보다 파이프라인 세팅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길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서브 에이전트들 트레이닝해서 만들어 놓고 막 시스템 프롬프트 제가 입력해 놓고 해도 그 돌려보면은 뭔가 잘 안 되거든요. 뭔가 좀 어설프게 되고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보고 봐야 하는 파일 안 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테스팅하면서 미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개 페이지 정도를 테스트용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한 다음에 한 번에 쫙 돌리는 거죠. 모든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7일 만에 구현했고 그리고 그 이후 2주 동안 배포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써가면서 안정화해서 런칭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프로젝트를 파이프라이닝해서 좀 AI한테 여기에서는 이제 생산성 향상이 뭐 한 뭐 50배, 100배 됐다고 봐도 되겠죠. 네, 이렇게 좀 극대화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제조 공장용 외주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적용한 사례인데 여기는 특이한 게 그 리서치 단계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기존 코드 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요. 새 코드 베이스를 항상 만드는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스페시파이도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 뭐 회의록 주요 내용 추출하고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그 PM 분들이 디자인을 했거든요. 피그마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읽어드려서 종합해서 스펙 라이팅하고 그리고 네, 여기 그 배포 단계에도 보면은 그 구현에 배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모듈 구현하고 페이지별로 병렬로 구현한 다음에 이 DB 등 인프라 소스 할당하고 그러니까 뭔가 테라폼 같은 거죠. 그런 거 타고 그리고 초기 데이터 삽입하는 그 과정까지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특이 사항을 몇 개 보자면 일단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컨설팅한 기업인데요. 컨설팅 할 때 되게 주요했던 내용이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들을 좀 정형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어떤 요구 사항을 정리할 때 파워포인트를 썼어요. 그래서 페이지별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 장씩 해서 거기에 막 그 직사각형 배치해 가면서 좀 그런 뭔가 피그마처럼 써서 디자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AI한테 읽히기 되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디테일들은 그냥 개발자한테 전화해서 전달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노션이랑 스프레드시트 써서 이렇게 좀 그 정형화된 그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 노션에 미팅 노트가 있거든요. 그게 기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노션에 에이전트 기능도 있어서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요즘 뭔가 스프레드시트를 꼭 써야 된다 이런 상황만 아니면 거의 다 노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남기는 문서 자체를 그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 에이전트들을 그냥 시스템 인스트럭션만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일일이 커스텀 MCP를 만들어서 쥐어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이 뭐 예를 들면 미팅 로그 에이전트가 지금 노션을 읽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때 그냥 노션 MCP 뭐 공식으로 열려 있는 걸 써버리면은 이 툴들이라던가 시스템 인스트럭션이 내가 하려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방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내가 그 커스텀 MCP를 만들면 툴 한 번으로 될 걸 툴 세 번으로 출해야 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파이프라인화 할 때는 무조건 커스텀 MCP를 만들어서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툴 세 번 호출할 거 한 번만 하니까 당연히 속도도 빠르고 컨텍스트도 그 아껴지고 그리고 또 시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데이터 삽입할 때 그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인증 관리하는 면에서 커스텀 MCP 만드는 게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에이전트들의 커스텀 MCP 만들어서 네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좀 AI 에이전트를 만드시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모든 작업을 AI 에이전트한테 맡기세요. 그런데 그러면 좀 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빈 파일이나 아니면은 API 연동하는 작업 같은 거는 사실 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코드 실행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크립트 만들어서 파이썬으로 호출을 하도록 했고요. 결과적으로 컨텍스트 절약되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화한 결과 이제 이것도 한 2주 정도 그 파이프라인을 세팅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결과적으로 그 스펙 다 정리해서 이렇게 좀 그 미팅 로그 잘 남겨놓고 스프레드 시트 만들어서 뭐 땡땡땡 회사 MES 만들어줘 하면은 잘 만들어지게 그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 마무리로 바이브 코딩과 제가 좀 제안한 파이프라인 코딩을 좀 비교해 보면요. 바이브 코딩은 이 개발자가 작업을 하다가 요청하면은 AI가 적절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제 나인 거고 AI가 나 이거 좀 도와줘 하면은 도와주는 거죠. 그런 존재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코딩은 에이전트가 어떻게 협력해 갈지 이 파이프라인 자체를 설계해 놓고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가 그 작업 진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감독하고 그리고 AI가 뭔가 작성해 준 걸 검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그 우열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파이프라인 코딩이 훨씬 낫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창의적인 좀 비정형적인 작업을 할 때 아니면 뭐 우리 서비스에 신기능을 만들 거다 이러면은 바이브 코딩 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개발자분들이 뭐 좀 간헐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좀 규칙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뭔가 딱 봐도 난이도는 쉬운데 좀 지루한 일이다 하면은 파이프라인화 하면은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잘 정의되어 있고 검증 가능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그 파이프라인화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은 거의 필수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좀 뭐 예를 들면 2번이 빠져 있으면은 검증하는데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는 꼭 필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인 작업도 좀 잘 쪼개서 그 부분적으로만 파이프라인화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디자인만 사람이 좀 하고 그 내부 그 비즈니스 로직들은 파이프라인화 한다던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설계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클로드 코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네, 네,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페이지가 4개 있었죠. 그 스펙이랑 네, 그 리서치랑 플랜 임플리먼트 있었는데 각각 에이전트를 하나씩 만드세요. 일단 만들고 그러고 이제 각 페이지별 서브 에이전트를 최적화해 보는 거예요. 그 필요한 도구 만들어주고요. 스케일이나 MCP 같은 거 쥐어주고 시스템 프롬프트 좀 최적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능하면은 서브 에이전트를 분해하면 돼요. 분해하는 기준은 좀 이 작업을 병렬로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작업 컨텍스트 너무 많이 먹는다. 하면은 하나씩 쪼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만드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번 서브 에이전트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분명히 처음 만들고 쓰면은 되게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많이 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FAQ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클로드 코드를 추천하는 이유인데요. 제가 닉네임이 커서 마피아긴 한데 요새 커서를 거의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파이프라인화해서 작업을 하는 게 클로드 코드만 가능해요 지금. 왜냐면은 서브 에이전트 기능이 클로드 코드에만 있어요 그냥. 그래서 다른 코딩 에이전트로는 이런 그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리고 또 오퍼스가 성능이 가장 좋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능은 뭐 스펙이라던가 플랜 같은 걸 작성했을 때 그걸 충실히 따르는가입니다. 네, 그게 가장 좋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훅스, 뭐 이런 뭐 커맨즈 이런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MCP랑 스킬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뭘 써야 할까요?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스킬이 새로 나와서 막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업 내부에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쓸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는 관점에서는 MCP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MCP는 스케일과 다르게 리모트 서버로 배포할 수 있거든요. API 서버처럼 배포해놓고 URL로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 배포하면은 일괄적으로 새 버전이 적용되죠. 그래서 배포가 쉽고요. 그리고 MCP는 자체적으로 인증 기능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일은 그 MCP와 다르게 이 리모트 서버로 연결할 수 없고 무조건 파일 베이스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새로운 버전의 스킬을 릴리즈하면은 내부 구성원들한테 전부 이 파일 다운 받아서 교체하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죠. 그래서 저는 거의 MCP를 썼습니다. 물론 만드는 거는 MCP가 조금 더 번거롭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 차후 운영 공수를 생각했을 때는 네, MCP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발표 드렸고요. 그 추가적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여기 메일로 전달 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